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에도 코스피가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오른 데다 기관과 개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이 관세 폭탄에 이어 노조 총파업 리스크에도 직면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성과금 등을 놓고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한화그룹의 사업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오전 금융 상황 시장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 10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 오른 2,53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이 1,5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약세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전장보다 0.5% 오른 75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 대비 1.3원 오른 1,452.5원에 거래를 시작해서 현재 1,454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큰 반응이 없었는데요.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TSMC와 폭스콘의 1월 매출 호조 소식에 인공지능 업종 전반이 상승세를 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98% 올랐는데요. 각각 0.38%, 0.67% 오른 다우와 S&P 500 지수보다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복되는 관세 이슈에 내성이 생기듯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금값도 계속 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제금값은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현지 시간 10일 온스당 2,911.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7번째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를 앞둔 지난해 27% 급등한 금 가격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상승률은 11%에 달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선을 확대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 정책은 대체로 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돼서 이런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시장에서는 무역 전쟁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면서 금값이 내년에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위즈 오서영입니다.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25% without exceptions or exemptions, and that's all countries, no matter where it comes from. 다만 호주에 대해선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호주라고 지목하면서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등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쿼터제를 통해 제한된 물량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이를 없던 일로 하고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보편 관세 성격을 지닌 이 같은 품목별 관세 조치 대상을 확대할 뜻도 밝혔습니다. But we'll be talking about other subjects like cars. We'll be talking about drugs and pharmaceuticals. We'll be discussing chips.
앞서 예고했던 상호 관세도 이틀 안에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도 동일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발표와 함께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임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발적으로 관세 카드를 밀어붙이면서 관세 전쟁은 속도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유럽연합은 부당한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하겠다면서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성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임금과 단체 협약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대제철 노조가 오늘부터 24시간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내후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현대제철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현대제철이 오늘부터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대상은 현대제철의 5곳 사업장인 충남과 당진, 포항, 인천, 광주 등으로 모든 사업장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6일 열린 임단협 2차 교섭에서 사측이 성과급으로 기본급 400% 그리고 500만 원의 경영 성과급을 별도 제시했지만 현대제철 노조는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비교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거부한 겁니다. 노조 측은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지 미국 정부의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도 전해졌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할당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달라지는 미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조 문제와 함께 대외적 리스크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제철의 위기 국면이 깊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그룹 핵심인 방산 분야에서 하나그룹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 공고해졌는데요. 삼형제의 승계 구도와 사업 재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하나그룹의 상황 전해주시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사회를 열고 하나임팩트 파트너스와 하나에너지가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 7.3%를 매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총 매입 규모는 1조 3천억 원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계열사별로 매입했던 하나오션 지분을 에어로스페이스로 모으는 겁니다.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1조 2천억 원과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43%, 190% 증가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장중 48만 9,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나그룹 계열사 지분 교환은 승계 구도에 따른 그룹 재편의 작업으로 풀이되죠. 네, 그룹 핵심인 방산 분야에서 김승현 회장 장남 김동관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 공고해진 한편 조선과 해양까지 확장됐습니다.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은 하나정밀기계의 사명을 하나세미텍으로 바꿨습니다. 삼형제의 사업 영역이 더 뚜렷해진 건데요. 장남인 방산과 에너지, 차남인 하나생명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은 유통과 반도체,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지분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국회에선 어제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발언 중에 경제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 지역 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선 이번 2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표는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 대표는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 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가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권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근거로 지난해 경제 성장률 2%를 지켜냈고 1인당 GDP는 36,000달러대에 진입했다며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 중인 점, 또 한미 삼각 협력을 강화한 점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모수 개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죠? 네, 최 대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게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덜 받는 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득 대체율도 42%에서 44%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모수개혁, 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변경하는 방향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는 민주당 최종안 45%와 1% 간격에 불과하니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언제부터 또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네, 오는 23일부터 현재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이고 기존에 2차례 쪼개 쓸 수 있었던 횟수도 3차례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담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인데요.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이나 자녀가 중증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출산과 임신 관련한 휴가도 늘어나죠? 네, 배우자 출산 휴가도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 기준으로 120일 안에 3차례까지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부모가 쓸 수 있는 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임신하고 11주가 지나기 전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현재 닷새 쉴 수 있는 것도 열흘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재보다 사흘 더 늘어나서 총 엿새를 쉴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요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의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엔 신한금융 계열 운용사의 상장 리츠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에 회사가 긴급 주주 서한을 통해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난 신한금융의 상장 리츠가 어떤 건가요? 네, 신한리츠 운용의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라는 이 코스피 상장 종목인데요. 이 리츠는 지난해 7월 이 증시에 입성했는데 어제 종가가 1,555원으로 공모가 3,000원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 리츠는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회사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개방형 부동산 펀드 리츠라는 점을 내세워서 투자자들 공략을 했었는데 현재 속절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 이 항의가 빗발치자 어제 저녁 신한리츠 운용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내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주주 서한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일단 신한리츠 운용은 최근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주주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를 해외 부동산 투자 자산 부실 우려, 또 환해지 계약에 따른 환정상금 이슈, 또 배당금 지급 우려 등 세 가지로 지목하면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투자자들 투자한 펀드 보유 자산들은 부실이 발생한 게 없고 예상 환해지 정상금 약 233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배당금도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면서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항의하는 등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주주는 평생 주거래은행의 신한을 믿고 노후자금 다 들어갔다면서 제일 두려운 건 4, 5년 지나서 배당 컷이 되고 또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금융권에도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차주들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면서 은행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잠재부실 여신이 1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은행들이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총 7조 1,15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8,2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되는데요. 이때 요주의보다 낮은 단계의 채권들은 모두 부실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요주의 여신이 늘었다는 것은 부실화되기 직전인 대출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미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 4대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규모도 지난 1년 새 약 17%가 증가했는데요. 늘어난 요주의 여신이 향후 부실 채권의 증가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기업들 상황이 좋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가운데 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3%포인트 증가한 71.1%에 달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높아진 기업 대출 리스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업황이 저조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 그룹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에 기업 부실에 대한 엄격한 관리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있던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수천억 원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터져서 입주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GS건설이 조합에게 총 4,860억 원의 공사비를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 특화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약 2,290억 원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추가 검증을 받기로 했고요. 나머지 물가 상승, 금융비용 등 추가 공사비 2,570억 원에 대해서는 GS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S건설 측은 추가 공사비에 대해 조합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벌써 세 번째 공사비 인상인데요. 2017년 수주 당시 평당 499만 원이던 공사비가 요청한 4,860억 원이 전액 증액될 경우 어느덧 평당 약 800만 원으로 치솟게 됩니다.
메이플자이 입주자들 입장에선 지금 이런 상황이 날벼락이겠네요. 네,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입주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GS건설과 조합 간의 협의가 길어질 경우 입주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자이의 경우 약 3,3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입주 지연 시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GS건설 측은 서울시에도 중재를 요청했다며 입주 전까지 조합과 협의해 입주 지연 없이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지난 2020년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한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농협손해보험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를 일으킨 회사인 국보기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계룡건설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농협손보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농협손해보험이 1심 판단에 불복했죠. 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4일 계룡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국보기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계룡건설이 국보기계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생긴 피해액 748억 7,5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14일 오전 10시쯤 부경양돈 협동조합이 발주한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국보기계 소속 작업자가 지육 이송설비 간선물을 절단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조합은 농협손해보험에 손해액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후 농협손보가 계룡건설과 국보기계에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지금 양쪽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네, 농협손보는 계룡건설이 국보기계의 책임으로 난 불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손보는 계룡건설이 국보기계의 공사를 하도급했기 때문에 국보기계의 고의나 가실로 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보기계가 배상할 여력이 없으니 계룡건설이 실질적으로 변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계룡건설은 해당 공사는 부경양돈 협동조합이 국보기계에 직발주해 조합의 관리감독 아래 수행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보기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인용했지만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히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앞으로 증권사 계좌로도 투자 외에 유학비 같은 일반 목적의 현금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증권사에 이를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고객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기존엔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를 제외한 일반 목적의 경우 외화를 뽑으려면 은행을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환거래 규정을 어제 개정했습니다. 일반 목적된 외화 계좌와 원화 계좌 간 통수급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증권사 지점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위탁받은 은행 등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외국인이 보험사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증권사들은 앞다퉈서 환전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겠네요. 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이 이미 일반 환전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은행이 독점 중인 환전 시장을 증권사에 대폭 열어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통상 증권사 수수료가 은행보다 낮은 만큼 고객 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다만 규정 개정과 별개로 시스템 구축엔 시간이 더 걸려 서비스는 연내 중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권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미 무료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점도 변수인데요. 때문에 증권사들은 개인보다는 기업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 확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달 초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 3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줄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27.1%, 반도체가 1.8% 증가했으나 석유 제품이 22.3% 줄었고 자동차 부품은 27.1%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대체로 대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륙 곳곳으로 미세먼지가 정체한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기질 좋은데요. 가장 나쁜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보통 단계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상권의 하늘은 맑겠지만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와 부산 9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미세먼지는 WHO 기준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경북과 대구, 울릉도와 독도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한대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와 전북, 경북의 미세먼지가 좋지 않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